30대 맞벌이 주부인 척에게 얼마 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지낸 저희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병원은 급실로 모셨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온 가족의 마연자실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삼형제를 키우시며 자소성 가로 큰 부를 잃고 정말 대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강인하고 고집도 세셨지만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던 분이셨죠. 그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니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 내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다 내 탓이야. 동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해? 그럼 진짜게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살지 그랬어? 뭐라고요? 아니, 형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형님이 모셨어야죠. 형님이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에요? 언제 넌 맨날 자기들이 장난이라고 좋은 것만 다 하려고 그러더니 이럴 때는 왜 또 뒤전이에요? 뭐? 동서야 멜로물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병소야 어머니 앞에서 알람 박으러 살기고 자기 필요할 때만 둘러붙은 주제에 동서야말로 며느리 도리를 뭐 한 게 있어? 제가 뭘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세요? 형님이나 잘하셨어야지. 결국 이게 다 형님 때문인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나 형님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집안 분위기는 3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늘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셨던 시어머니의 부진은 너무나 컸죠. 저 남편 역시 참담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더 빨리 발견했다면 괜찮았을지, 평소에 더 자주 들여다봤으면 좋았을지, 이제는 소용없는 호의를 계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온 가족의 걱정 속에도 시어머니는 좀너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온 가족이 병실을 지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시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던 형님들께서는 각자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점차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결국 의식 없는 시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는 막낸 제이남 평과 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도 망난동산에는 아지기가 없으니까 괜찮잖아? 의타자인 몇개까지 전인과 망난동서가 고생 좀 해줘. 맞벌였던 저희 부부는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는 교두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가벼운까지 하려니 피곤했지만 저는 믿음도 없이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요.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대로 떠나시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저는 시어머니께서 기적처럼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악문 같은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간병으로 제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시어머니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결이 인기척을 느낀 저는 퍼뜩 눈을 덮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심장이 모는 줄 알았습니다. 쓰러지신 뒤로 지난 한 달간 미동조차 없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돈을 번쩍 든 채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꿈인 줄만 알았어요. 의사도 채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만 주변을 한번 휘휘 돌려보시더니 제게 조용히 속상이셨습니다. 혜연아, 밖에 아무도 없지?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쉬, 조용히 해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기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혜연아, 일단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라. 지금 긴 말할 시간 없다. 우리의 도망부터 가자.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의식이었던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도망을 가져가고 하시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침대 밑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침대 프레임 아래로 힘겹게 손을 뻗어 작은 물건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녹음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녹음기 속 내용을 들려주신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등이 업고 전력을 다해 뛰쳐났습니다. 그 다급하고 기막힌 순간에 저는 시어머니의 인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님이 일찍이 병원으로 떠나시고 어머니는 애 딸린 젊은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은 슬픔을 떨칠 쇠도 없이 어린 삼형제를 홀로 키우셔야 했죠.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물볼 가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다는 일념하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친 일을 억처까지 해내셨다고 하셨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농밭에서 허리 펼 수 없이 일하시고 남들 쉬는 명절에도 장터에 나가 작은 물건이라도 팔아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이악 물고 살았지. 자식이 셋이다 보니 늘 걱정이 많았거든. 나 때문에 세상이. 나온 자식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았어. 아무리 없는 삶이라 그래도 아이들 배고키 한을 없지 않니.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농살부터 장사에 남의 지킴을까지 거치며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나중에는 사업을 읽으셔서 엄청난 부를 모으셨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오랜 고생 탓인지 늘 경순한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치나 자랑과는 거리가 명분이셨고 늘 검소하고 투박하셨죠. 이제는 원 없이 먹고 살 만큼 돈도 있으시고 자식들도 다 장성하여 걱정하실 일이 없으니 편히 사셨으면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땐까지도 작은 집에서 혼자 소탈이 살고 계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길 쉽지 않다는 게 어머니의 철칙이셨거든요. 어머니의 기는 아들 자식이 셋이었고 제 남편은 그중 셋째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시집을 간 저에게는 두 아주머니들과 형님들이 계셨어요. 가장 큰 형님은 중학생 아들을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셨고 둘째 형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유치원 생딸을 키우고 계셨어요.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아직은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절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임신으로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형님들이었죠. 근데 막내 동서는 아이 안 가져. 글쎄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딩크니머니 그러던데 동선에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가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데 왜 애가 안 생겨? 하긴 동선에는 둘이 마법이 아니라 바쁘지 그러니 애가 들어서 할 틈이 있나? 그래도 얼른 노력해야지.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걱정하시지 않겠어? 우리가 장난을 장손이니 막내 동선태까지 차례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머니한테 유산이라도 받으려면 노력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랑 유산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뭐 나중에 그냥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들만 챙겨주시면 동서가 서운할까봐 그러지. 솔직히 면을 이루어서 가장 큰 도리는 손주한 겨드리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막내 동서는 아직 도리를 못한 거잖아. 효도도 안 한 자식이 다른 자식들이랑 같을 수는 없지 않아? 처음에는 제극적은 하는 듯 말하던 형님들이었지만 그 속도순 저희 걱정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도 문제였죠. 형님들은 아이도 없는 제가 어머니의 유산을 자신들과 나눠 가지게 될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한참 나중에서야 걱정해야 할 일을 두고
눈치를 주는 형님들이 쉬워요. 사실 형님들이 그러는 이유를 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형님들이 자식들을 앞세워서 시어머니에게 금전적도 오물만 이들 받았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애들이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사를 가려고 어디로? 어디긴요, 당연히 강남이죠. 애들면 알파권이기를 생각하자니 강남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부모가 애들 도와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강남으로 이사 가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강남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지금 집 처분하고 어머님이 한 10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억? 아이고, 그렇게 나만이 많긴 했요. 저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줄인 건데요. 꼭 그렇게 무리해서 이사를 가야겠냐. 어머니, 저희 애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학군 생각하면 진짜 이사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사해도 많이 늦은 거라고요. 저도 저희들 힘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저는 애들 키우느라 집에만 있지. 애들 앞머리는 변변차를 능력도 없지.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도움 구하는 거예요. 염첩시라는 거. 저도 정말 괴로워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한테만 10억을 해주기가 좀 그렇지 않냐. 어머니, 저희 애들 어머니 장손이에요. 저희 강남인데 어머님이 그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저도 애들도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제사 챙겨주는 게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 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큰형님은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 했지만 작은 회사 다니는 아주 버니버리로는 강남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돈 많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자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도 됐지만 간절하고 끈질긴 큰 형님의 지배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큰 형님이 시어머니 덕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 이번에는 둘째 형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어머니, 저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형님은 태만 그 큰 돈을 해주세요? 그 내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그냥 빌려준 거야. 오해하지 마라. 빌려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받을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성격에 애들 때문이라고 찐찐 거르는 형님한테 돈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여간에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 착하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사셨으면서 본인한테는 스치도 않으시고 매번 그렇게 자식들한테만 퍼주시네요.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한테 다 갈 거 아니냐. 니들한테도 제목 줄 거니까 너무 고깃게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그러죠. 너무 퍼주기만 하시니까 솔직히 그런다고 형님이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저러면 몰라도요. 왜? 너는 나무시고 살아주려고?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늘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인데요. 아이고, 됐다 됐어. 니들이 무슨 나를 모시고 살아. 나는 죽는 날까지 혼자 살다가 죽을 거야. 늘 거숙해니 자식들한테 부담 줄 생각 없다.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늘 그렇게 애교를 떨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효도 여행을 모시고 갔겠다는 등 가짓말을 하면서 정적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둘째 형님은 늘 시어머니 앞에서는 알람 방구를 끼워 원하는 걸 얻어내고 냈습니다. 둘째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도 시어머니 돈으로 차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매번 바라는 게 많은 형님들이었지만 정작 어머님이 필요할 때는 뒤로 빠시다군요. 결국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받은 게 제일 없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형님들도 참 너무하셔. 어머니 멀쩡하실 때는 부탁한다고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지금은 봐봐. 이제 우리 생각도 안 하시나 봐. 애들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잖아. 조카들도 그래. 아무리 공부하느라 바보다 그래도
할머니 병원안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험기관이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 아무리 그래도 공부가 더 중요해. 이러다 어머니 영영 못 일어다 치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라도 잘 챙겨서 깨워나시길 바라야지. 당신만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어머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어머니가 싫다고 그러셨어도 우리가 모시고 지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자체할 일이 아니야. 잘못했다면 내 잘못인 거지.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챙기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저는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깨어나면 날씬다면 뭐든 다 해드릴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이뤄질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며 매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후회스러운 막내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저와 단둘이 남기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서 제 손을 붙잡으셨거든요. 예윤아, 어머니, 깨어나신 거예요. 놀라움과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목청이 커지자 시어머니는 얼른 제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예윤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야. 조용히 진정해봐라. 사실 내가 너랑 단둘이 있기만을 기다렸거든. 어머니 진찰부터 받으셔야죠. 나 괜찮아. 사실 나 그동안 의식 없는 척하고 있었던 거란다. 이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식 없는 척이라니. 그럼 어머니 깨우기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선 병원부터 벗어나셨구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 저는 이해선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뛰쳐나온 후 제가 미리 알아두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고 집으로 갈까 했지만 시어머니가 식구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는 호텔 방을 얻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신 건지 깊은 한숨을 내쉬던 시어머니가 제게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셨죠. 혜윤아, 이걸 들어보려. 내가 왜 의식이 없는 척 했는지, 그리고 왜 너에게 도망가자고 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 용명 못 견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유언장을 써두셨나 아닐걸. 내가 전혀 한번 떠봤는데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아직 살 날이 한참인데 그런 걸 뭐하라 쓰냐고 말이야. 아니, 그럼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집에 유산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건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장난인데 당연히 우리가 더 받아야지. 어머 형님, 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막내는 몰라도 우리 길이는 똑같이 나눠야죠. 왜 형님만 더 받아야 우리는 애도 둘이고 장난이잖아. 원래 장난이 전부 상속받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장난 태령이셔. 그리고 형님은 저번에 이사 간다고 돈도 받아가셨잖아요. 그럼 그것 빼고 나눠야겠네. 아니, 그건 어머님이 우리 도와준다고 해주신 거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 그렇게 지면 동서도 가게 차린다고 돈 받아갔잖아. 그건 투자금 명목이었죠. 이래서 어머니가 깨우 계셔야 하는 건데 일어나 막내 동서까지 욕심부리면 어때요? 그 집은 뭐 말할 거리 나 있어.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욕심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리고 막내 서방님은 순하잖아. 적당히 떼주고 말지.
뭐 어차피 우리끼리 유산 문제 알아서 하면 더 묻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동서도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어머니 도 문제는 우리 손에서 해결하자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어머니 깨어나시기 전에 재산 정리부터 하자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깨어나셔서 또 말 받고 싶으면 어때요? 이번이 기회의 역기회 걱정 마. 만약 깨어나도 치매 걸렸다고 오기면 그만이야. 그리고 솔직히 쓰러져서 의식도 없는 내 깨어나봐. 야물렁하겠어. 계속 바신불사님의 식물인간이지.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살 날을만 안 남았어.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목소리들은 형님들인데 대화 내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한 달 내내 밤낮으로 간병하며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동안 형님들이 시어머니 재산을 탐하며 이런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형님들이 돈 욕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저는 소름이 돋고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 대화를 직접 듣고 계셨을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셨을지 너무 속상했거든요. 어머니 설마 이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깨어나지 않은 척 누워 있었지. 형님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괜찮다. 그래도 미리 알았으니 다행인 거지. 모르고 당했으면 더 큰일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너밖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거야. 이제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얘기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알지 못했다는 시어머니의 진짜 속상과 어머니의 왜 의식이 없는 척 연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저의 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도 그 애들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 쉬워요. 한 달 전 내가 쓰러기지기 직전까지 그 애들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었단다. 찾아와서는 계속 돈이기를 꺼내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생대를 썼어. 처음에 그 내가 이상 문제로 자식들 앞세워서 달려들던 걸 도와주었더니 나중에는 애들을 유학 보다겠다고 유학비를 대달라고 하다구나. 그 형님이 그러셨다고요? 나 죽으면 어차피 받을 거 아니냐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다구나. 그래서 내가 나 죽으면 주마하더니 언제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느냐고 막 눈을 부라니는 거야. 아직도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귀자를 울려. 시어머니 도움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간 그 형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들 유학 비용 문제로 어머니를 찾아와서 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장남을 내세우며 당당히 요구했다고 했어요. 이미 받은 것도 많으면서 더한 욕심을 뿌리다니 큰 형님이 정말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원해도 시어머니가 쉽게 들어주지 않자 귀여우이 본색을 보였나 봅니다. 대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연일이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이 심하셨던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여우 같은 것. 앞에서는 내 팔잔 끼고서 사업자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떨다가 내가 망설이니 이러던 내가 갑자기 죽으면 세금이니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슬쩍 겁을 주다구나. 다들 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너나 할 것 없이 돈 달라고 조르는 통에 숨을 못해 오죽하면 잠도 못 짓고 시딱일 지경이었어. 저는 누군기로 들었던 그들이 추악한 대화 같다. 올라 몸서리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고 속상하셨을지. 시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죠. 저 이제서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쓰러지셨는지 알겠어요. 이게 다 형님들 때문이었네요. 저의 인생을 한 번에 가면 이게 다 형님들 때문이었네요. 정말이지 심장이 쭉 얼어대는 것 같았어.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쓰러진 거야.
그러다 겨우 깨어났는데 저런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니.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 저것들은 아마 내 재산을 삭배 돌리고 나는 요양병원에나 처박혔을 거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인데 자식들을 탐욕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겨우 깨어난 어머니 졌지만 막상 깨어내서도 어머니는 불안해서 벗어나실 수 없으셨죠. 돈 때문에 시어머니가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며느리들을 보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둔, 연일이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며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병원 의사 선생님과 아시는 사이라 병원 측의 협조를 구해 비밀 유지하실 수 있으셨죠. 연일이들 만 문제가 아니라 자식놈들도 다며 한 가지야. 그것들도 전부 자기들 잘 될 생각만 하지. 아시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어. 딱 혜윤이 너만 빼고 말이다. 혜윤이 너만 나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위해주더구나. 어머니 설마 저 혼자 말하던 것도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지. 네가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이제 알았어. 혜윤이니까 내 은인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뭐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 거예요.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저것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려졌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쯤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 혜윤아, 나 이제 다른 애들은 못 믿겠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두고 보지 못하겠어. 내가 그럴고 그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닌데 말이야. 오히려 나 하나 믿고 그것들이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애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모르겠구나. 어머니 다시 아니에요. 어머니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하셨는지 저는 아는 걸로. 그래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다행이다. 그러고 보면 막내 나너는 한 번도 나한테 뭘 바란 적이 없었지. 돈 가지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저 묵묵인에게 들지켜줬었어. 내가 표현이 서둘러서 말하지 못했지만 늘 고마웠단다. 그래도 세중인 계속 편하게 해주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말이야. 아니에요. 저 별로 좋은 며느리도 못 돼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셨겠어요. 저 어머니 누워 계실 적에 후회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괜찮다 하셔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살 걸 싶었거든요. 그 말 진심이니 정말 나랑 살고 싶어. 그럼요. 진심이죠. 저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좋으시면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챙기기다고 하면 형님들도 별말 못할 거예요. 어차피 형님들은 어머니 떠맡을 생각도 없을 거고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털어놓으시던 어머니는 순간 저를 바라보시면 제게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 어릴 적이 학교 가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담벼란 놈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서러움. 그 한이 평생 내 가슴에 사무쳤다 한다. 그래서 나한테 작은 꿈이 있었어. 나중에 요유가 생기면 나처럼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지. 물론 그동안은 돈 달라는 자식들 걱정에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이제 때가 되었던 아쉽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려웠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되려 베풀 생각을 하시다니 저는 어머니에게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에 밀려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부를 늘 모르시고 베풀시는 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느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머니 존경스럽네요. 나는 너를 보면서
희망을 봤단다. 혜유나 다른 며느리들은 돈에만 눈이 멀어 나를 죽은 사람, 죽을 뺐지만 너는 한 달 내내 묵묵히 내 곁을 죽였어. 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는 걸 할 수 있었지. 내가 의식이 없는 척하는 동은에도 너는 단 한 번도 내 자산을 언급하거나 다른 자식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어. 그래서 재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내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혜윤아, 네가 나와 같이 재단을 꾸려가 줄 수 있겠니? 어머니님이 제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셨고 저는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뭔가를 바란 게 아니라 그저 제 도리라 생각하며 어머니를 감볕했던 건데 시어머니께서 제 진심을 알아보 주시고 갑자기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제게 이렇게 큰 믿음과 신뢰를 주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꿈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저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기로 했죠. 어머니의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의 꿈 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릴게요. 그 후 저희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알아도 신 변호사분이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필요한 소리를 준비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재단 설립 절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과 저의 도움을 재단을 세우시게 된 어머니는 당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배운 하늘 아이들이 대신 풀어줬으면 좋겠어. 꽃 많은 아이들이 돈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돕고 싶네.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요.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 그거로 나는 여한이 없어.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가슴이 뭉클을 졌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단 장학재단에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예.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장학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시어머니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던 일에 업무가 많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뛰어다녀왔지만 예.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니의 평생 수건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어머니의 장학재단 설립 소식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 소식은 큰 형님과 작은 형님 귀에도 들어갔겠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진 후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자 발을 동동 고르던 그들은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불청객이 찾아와 문을 때려보술 듯 두드려댔고 문을 박차고 들어선 이들은 다름 아닌 큰 형님과 작은 형님 내외였습니다. 아주 번이들과 형님들은 저를 보고 당장이라도 달려들기 새였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주십니까? 장학재단이라뇨. 전 재산을 기부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재단이요. 아니, 어머니 저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죠.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지셔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저희들 속이고 이런 일을 꾸미셨어요. 근데 동사가 왜 여기 있어? 이거 다 동사가 벌인 일이야. 야, 이 가락한 거사. 네가 꼬드겠지. 순진한 우리 시어머니 꼬셔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래. 네가 뭔데 우리 집 앉아선에 손을 대. 갑자기 찾아온 그들은 저를 도둑 취급하며 잡아먹으려 들었습니다. 제가 자신들과 같은 수준인 줄 아는 건지 다들 재단 설립에 제가 다른 꼼꼼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듯 한 발짝 앞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제 어깨를 붙잡으시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다 아내 뜻이니까 희윤이한테 따지지 마라.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장난이 저희를 두고요.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면 저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유학은 어쩌라고 이러세요.
너희 아이들 유학 자금을 왜 나한테서? 찬이야, 유학 보내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보내야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어머니 장소들 라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어머니 떠나시면 이 모든 게 다 장래민 저희 건데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세요?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벌어도 내 재산이 어떻게 너희들 것이 되는 거냐. 분명히 내가 번 돈인데 말이야. 어머니 저희 사업 자금은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분명히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동서랑 자고 장학재단이라니 말도 안 되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재단을 만들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저 망대한테 홀리셨어요. 망대동서 뭘 믿고 재산을 다 맡기세요. 제가 언제부터 어머니를 그렇게 챙겼다고요. 어머니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생애시킨 거랬고요.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 누려보며 되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면을 이렇게 손대지만 해 이뿐뿐한 것들아. 시어머니의 고함에 잠시 기세가 꺾인 형님들이었지만 저를 누려보는 표독스러운 눈빛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재단이라니요. 기부라냐.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저희 애들 유학 보내는 것도 안 도와주시는 분이 생판 모르는 남의 애들 위해서 돈을 쓰시겠다고요. 그게 어머니 꿈이셨어요. 당신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고생하신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셔서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사회에 좋은 뜻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형님들은 그런 어머님의 기쁜 뜻을 왜 몰라주세요? 너는 빡치고 있어. 야, 이거도 네가 벌인 일이지. 혼자 평시 틀어들면서 간병한다고 착한 적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니 어머님 저런 막내면들이 믿지 마세요. 결국 다 자기 배 볼리라는 수작이라고요.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전부 다 챙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실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는 형님들은 간병인 구하는 것도 나몰라를 하고 어머니 방치하더니 이지워서 무슨 연일의 도리를 따져요. 형님들의 뻔뻔한 말들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겨뒀었던 녹음기를 꺼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맡겨두셨던 바로 그 녹음기였죠. 그 안에서 두 형님의 탐욕스러운 대화 내용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 들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걸 대체 언제?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네모의 사람들이 이지워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요? 어머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 놓고 뻔뻔하게 끝까지 돈 타령이네요. 내가 니들이 떠대는 거 다 녹음하고 있었어. 니들이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고 나지 오버리고 니도 나누려고 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누워 키신 어머니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돈 얘기부터 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큰형님 형님은 매번 장남 타이형하면서 언제 제대로 장남 노릇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한 푼도 쓰기 아까워 간병인조차 쓰지 않으셨으면서 본인들 자식들 유학에 강남 아파트까지 탑대놓고 그게 형님이 말하는 장남의 도리예요? 나도 애들 챙기더라 바빠서. 그리고 둘째 형님도 매번 앞에서는 애교 부리고 친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던 게 진심이었죠. 겨우 사업자금 때문에 유산 욕심을 내고 어머니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돈만 밝히던 당신들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방해하려고요. 저의 단호한 말에 형님들은 더 이상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다면 더는 자신들이 나설 차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너희들 본색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니들이 그런 밑바닥 인성인지 모르고 있었더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에게 시달리고 돈만 듣기 내가 죽지 않았겠니? 그래서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다를 만든 거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유산은 더 이상 없다. 내 남은 재산은 앞으로 이 제다를 위해서만 사용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알게 된 두 형님은 몹시 당황하며 몸을 덜덜덜 억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속여왔던 것을 들키게 되니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형님들이 뒤늦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천재산을 기부하시다뇨. 저희도 실수한 건 맞지만 어머니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예, 그렇게 욕심을 뿌리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나요? 저도 그동안 형님들 선 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고통받으셨을지 힘드셨을지 알고 나니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당신들은 가족도 아니에요. 어떻게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릴 수 있어요? 막내 동서 우리감이 아내,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해줘. 동서 어머니 설득 좀 해줘라. 우리도 정말 뉘칠 거야.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래, 우리도 진심은 아니었어. 뒤에서 넌 나랑님 욕도 한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베분 거지. 우리라고 진짜로 어머니가 잘못되기를 바랬겠어. 그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심을 더 알아야 되니. 뭐 아예 나를 어디 내다 버릴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니고 혜윤이 없이 너네 많이 썼더라면 내가 지금 무슨 꼴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서운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아끼고 걱정해요. 맞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차라들이인 것도 많잖아요. 이들이 나를 돈줄로만 생각한다는 거. 나도 아주 모르지는 않았어. 그래도 그때는 내가 돈이라도 있으니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아쉽어서 다행이라 여겼지. 그런데 내가 돈을 안 해준다 그러니 이들이 어전히 혼자 사는 사람 찾아와서 들들 붓가대고 그러다가 내가 쓰러진 거야. 근데도 반성을 안 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자기 욕심 챙길 생각만 했지.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거지. 진심으로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한 것뿐이에요. 어머 동석,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산 문제 가지고 먼저 난리친 건 동서잖아. 저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죠. 애초 이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지워서 발을 빼요. 그리고 맨날 장남이라면서 온갖 늑심은 다 부리더니 정작 장남도로 태야 할 때는 쏙 빠졌잖아요. 그런 형님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동서는 뭐 잘했어. 어디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변명이 어지도 없어지자 형님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탓이니 하며 잘난 것 없는 사람들끼리 잘못을 따지더라고요. 다들 그만하세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형님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시느냐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척 연기하시면서 당신들의 추악한 범색을 다 보셨어요. 그렇게 평생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심정이 지금 어떠실지 가늠이나 되세요? 그건 우리도 알지. 우리도 어머니 안타깝게 생각해. 어머니 이제이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그래, 니들이 이제이라도 반성한다면 내가 내재한 전북이 보이도 더 할 말 없겠구나. 그렇지, 그래도 그건 좀 왜? 나는 그동안 니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줬고
이상한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버려놓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야 니들이 버린 니들이 책임져야지. 둘 다 젊고 사지 멀쩡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데도 옴이 왜 필요하냐? 예서가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내 자식 며느리료를 생각 안 한다. 니들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뱉은 순간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나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릴 거다. 내가 길에서 객사를 하더라도 너희한테 도움 안고 할 거니까. 너희도 나한테 더는 손 벌리지 마라. 그동안 너희들한테 퍼줄 만큼 돌려받은 건 없지만 우리 계산은 여기까지로 하자. 어머니는 결국 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번이들과 형님들은 울부짖으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이해할 예약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도 용서를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여전히 반성 없는 형님들을 용서하기 쉽지 않으셨겠죠.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돈 때문에 눈만 당신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꿈을 위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니 결정에 따뜻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행표를 피우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얼굴을 들지 못했고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웅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장학재단 설립을 막기 위해 온갖 소송을 걸고 방해를 일삼았지만 유능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모의 재산만 바라는 자식들의 만행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기댈 곳 없던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으며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큰 형님은 강남 아파트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둘째 형님도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 구할 어머니가 없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두 형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더는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그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제 헌신적인 간병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평생 수건이던 자각재단 설립이 현실이 된다는 희망이 시어머니를 낫게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드디어 어머니의 자각재단의 첫 자각증서 수요식이 열렸습니다. 좋은 취지니만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났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재단의 진짜 주인이 신씨 어머니께서 직접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잔영하세요. 저는 재단 설립자인 안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는 한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서로 업을 누구보다 잘 알죠.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을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평생 피땀을 여모은 이 돈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첫 자각증서 수요식이 날 어머니는 모두의 앞에서 감동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소탈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설은 모두의 마음을 흘렸고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학생에게 자각증서를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희망을 얻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해 보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가 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통해 이뤄내신 위대한 결실이었기에 그날의 감동은 제게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